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한병원 부인암센터 이정윤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부인암의 신약과 최신 임상시험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난소암 관련한 거를 부탁하셔서 아마 주로는 난소암 관련한 내용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많은 부인암 환자분들이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산부인과에서도 이제 부인종양 파트에서 치료를 받고 계실 텐데 이 부인종양 전문의사라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좀 말씀드리고요. 이 부인종양 전문의사는 이제 부인암, 자궁 경부암, 난소암, 자궁 체부암, 질암, 외음부암 등 여성 생식기에 생기는 암에 대해서 이 암을 진단하고 또 수술하고 약물 치료를 하고 또 경과가 좋지 않을 때는 이제 지지요법을 하는 그런 의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인종양 의사가 암을 치료해온 역사는 상당히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거의 한 60년 정도 됐고 올해가 국내 부인종양학회가 4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제 부인암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이 부인종양 의사들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 난소암 관련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이제 난소암 관련한 얘기가 쭉 진행이 되고 또 뭐 저의 개인적인 얘기들도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23년도 암 통계를 보시면 여성암이 이제 12만 건 정도 한 해에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난소암의 발생 건수를 보면은 여성암 중 한 10위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이 한 2만 8,900건, 폐암이 한 3만 3천 건 정도 발생하는 거에 비하면 뭐한 1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한 3천 건 조금 넘는 숫자가 되니까 비교적 드문 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난소암의 문제는 뭐냐면 발생률은 높지 않지만 사망률이 높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암 중에 발생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위 정도에 해당하지만 지난 20년간 그 발생해온 생존율을 살펴보면은 이제 갑상선, 유방암, 대장암, 위암 등이 20년 동안 이렇게 좋은 성적의 향상이 있었던 것에 비해서 난소암이 한 20년간 별로 치료 성적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면 난소 혹이 발견되면 뭐 이게 양성 종양인지 악성 종양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대개 뭐 초음파 검사를 하고 종양 표지자 검사를 개인 병원에서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혹이 있고 이게 악성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제 직접 수술을 2차 병원이나 1차 병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수술을 하고 우연히 발견된 난소암으로 오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시는데 이제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술 기록지입니다. 뭐 어떤 수술을 하던 간에 수술 당시에 소견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수술 중에 난소가 파열됐냐, 반대쪽 난소의 소견은 어땠냐, 복강 내 파종 여부가 어떠냐, 복수가 찼었냐, 뭐 이런 등등이 그리고 또 난소를 제거할 때 복강경용 백을 사용해서 제거를 했냐 등등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후 재수술이나 항암제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난소암은 난소에 혹이 없는데도 난소암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발생학적으로 보면은 난소, 나팔관, 복막이 발생학적인 기원이 같은 질환으로 봅니다. 그래서 난소에 혹이 없어도 복막에 병이 생겨서 혹은 난관에 병이 생겨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일한 질환으로 보고 같은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또 어떤 진행성인 경우에 있어서는 복수가 차서 응급실이나 이제 개인 병원에 내원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이제 복수가 찬 원인이 뭔지를 이제 발견을 해야겠죠. 그래서 복수가 찬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이 안 좋아서 찰 수도 있고 또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암이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암이 원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종양 표지자 검사를 하고 또 원발 부위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암이 어디서 시작돼서 복막 전이가 되고 복수가 찼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과정에 있어서 부인종양 전문의가 참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원발 부위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난소암이나 부인종양, 부인암 기원에 복막 전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부인종양 전문의가 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통상적인 진행성 난소암의 경과는 이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진행이 대부분 돼서 발견이 되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하지만 1년 정도가 지나면 재발을 합니다. 대부분 재발합니다. 80% 이상. 그러면은 2차 항암제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은 또 한 6개월 정도 항암 치료하면 한 4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 있다 또 재발합니다. 그럼 다시 항암 치료하면은 항암 치료하는 중간에 재발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약제가 내성이 생겨서
대기 약제를 계속 바꾸다가 약이 안 듣고 대부분 장폐색이 오고 복수가 차고 그래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게 통상적인 경과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난소암, 이름은 난소암이지만 실제로는 복막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를 복강이라고 그러는데 이 복강 안에 싸고 있는 막을 복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소의 껍질에서 생기는 상피성 난소암은 암이 생기면 대개는 복막전이를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름은 난소암이지만은 복막전이암이다. 그래서 되게 이제 그 암이 전이할 때 깊은 곳에 암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누워 있으면 간 뒤쪽에 있는 횡격막이나 이런 데 이제 암이 생기게 되고요. 이제 서 있으면은 이제 복수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자리를 잡아서 방광 앞쪽이나 뭐 직장 앞쪽에 전이암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이제 내용들 한 20분 정도 1차 치료에 대한 거 그리고 재발했을 때 또 어떤 임상 시험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성 난소암 치료의 기본적인 개념은 수술과 항암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술과 항암 치료를 따로 떼놓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렇지만은 병기 3기, 4기 환자의 80%는 재발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전공의 때 2005년도인데요. 이제 2005년도에 난소암 환자를 처음 봤는데 의료진이 환자를 열심히 보면은 이 환자의 아웃컴을 좋게 해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환자의 성적이 좋아질까? 열심히 수술하면은 좋아진다라는 게 그때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제 2009년도에 이런 이제 수술에 관심을 갖게 됐고 열심히 이제 종양 감축술, 종양을 잘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배우게 됐고요. 이게 이제 바버라는 미국의 의사분이 이제 그린 카툰인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제 두 명의 난소암 여성이 이제 누워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 계신 분은 횡횡절개라고 해서 그 상처는 이렇게 예쁘게 봉합이 됐는데 상복부에 있는 아까 복막전이암이 제거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암이 재발해서 관에 누워 계신 사진이 되겠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은 중앙절개, 롱 미드라인 인시전이라고 하는 이제 중앙절개를 해서 종양 감축술을 잘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종양이 잘 제거되고 또 치료가 잘 돼서 재발 없이 물론 이제 흉터는 좀 밉지만 이렇게 누워서 일광욕을 즐기고 계시는 그런 이제 카툰입니다. 만화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어떤 분이 행복한 분이냐 이렇게 물어봤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소암의 수술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종양을 잘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이암을 잘 제거하고 그 잔류 종양의 크기에 따라서 예후가 결정된다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이 난소암의 수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 안에 있는 종양을 제거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횡격막을 때로는 절제하기도 하고 또 간 쐐기 절제도 하고 이제 종양이 있는 부분들에 있는 대망이나 비장 절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반에 이렇게 종양이 있기 때문에 이 종양을 깨지 않고 일괄 절제를 하기도 하고요. 또 림프절 전이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동맥 림프절 절제나 뭐 이런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술은 배 안에를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수술이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든 수술입니다. 그래서 뭐 짧게는 6시간, 7시간, 뭐 길게는 10시간까지도 하는 그런 수술입니다. 이 수술이 난소암 치료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복강 내 온열항암 치료, 하이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눈으로 보이는 종양을 다 제거하더라도 분명히 전이암은 있기 때문에 그 미세 잔류암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세 잔류암에 대해서 복강 내 항암 치료를 하면서 또 온열을 가해서 이 항암 약제가 복막 안으로 침투하게끔 하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펌프를 이용해서 항암제를 직접 배 안으로 관류시키고 열을 가해서 항암제를 복막으로 침투시키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이 치료는 선행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종양 감축술을 할 때 효과가 입증이 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상 연구 결과가 이제 저널에 발표가 됐었고 당시에 이제 재발률이나 또 생존율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기관에서도 2015년도 10월 달부터 이런 치료를 해왔고 현재 한 200례 정도를 저희 기관에서 했고 대부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들에 대한 이제 효과나 안전성에 대한 결과들을 이제 국내에서도 발표를 해서 이제 치료에 효과적이다라는 이제 다기관 연구를 발표를 했었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었는데 이제 이게 좀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이제 커브를 생존 곡선이라고 합니다. 생존 곡선은 뭐냐 하면은 이 X축은 시간이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재발을 했냐, 생존한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무진행 생존율이라고 하는 건데 100에서 시작을 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몇 명이 재발을 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떨어지면은 급격하게 재발을 하는 거고요. 천천히 떨어지면은 천천히 재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치료 방법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수술만 한 거랑 수술하고 이제 복강내 온열항암 치료를 한 걸 비교했더니 수술하고 복강내 항암 치료하는 것이 좀 더 좋다. 그게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보고를 했고 또 생존율도 봤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치료 성적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저희가 보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술을 열심히 하는 것은 뭐 이제 중요하다라는 게 잘 알려졌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술을 모든 환자를 다 수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 복강인데요. 배를 싸고 있는 막이 아까 복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조그만한 종양이 족살같이 쫙 깔려 있거든요. 이거를 다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항암제를 사용해야 되는데 항암제를 잘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수술 잘 받았는데 항암 치료 어떻게 할까? 항암 치료는 어디 가서 받으나 똑같다고 하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어떤 연구를 했었냐 하면은 이제 똑같은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수술하고 나서 합병증이 안 생기고 적절한 시점에 항암제 치료가 빨리 재개가 됐을 때 그것만 해도 재발률이 줄어든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난소암이라는 게 아까 항암과 수술이 따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같이 다니는 거기 때문에 수술도 적절하게 잘 해주고 또 합병증이 안 생기고 항암제가 계속 연속적으로 잘 치료가 됐을 때 그것만 잘 해줘도 재발률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난소암을 이제 많은 분들이 정성의 병이라고 그러는데 그만큼 의료진의 손과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소암 치료의 기본적인 방향은 수술과 항암 치료인데 이제 최근 한 10년, 15년 정도 사이에 많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표적 항암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소암의 1차 치료에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표적 항암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아바스틴, 림파자, 제줄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신약들은 어떻게 해서 승인을 받게 되느냐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임상시험을 통해서 효과를 입증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국내 혹은 미국 식약처에서 이 약제에 대한 승인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약제가 승인이 되고 나면은 이 약제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적용할지에 대한 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임상시험을 통해서 효과를 입증했다고 하더라도 식약처 승인이 아직 안 된 약이 있고 또 식약처 승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최근 한 아까 15년 정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나왔고 그 임상 연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약제 아바스틴, 림파자, 제줄라가 식약처 승인이 되어서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약제가 되었고 그 약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많은 난소암 환자분들의 치료 성적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적인 연구를 하나를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제 솔로1이라고 하는 이제 임상 연구인데요. 이 연구는 어떤 거였냐면은 1차 치료로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은 이후에 반응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유지요법으로서 파프 이니비터인 림파자, 올라파립이라고 하는 약을 투여하는 3상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는 무작위 배정을 해서 약제를 복용하고 일부 환자는 위약을 복용하는 그런 연구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약을 복용하는 환자분들의 성적은 이렇게 이제 재발을 많이 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많은 환자분들이 재발을 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발 안 하고 남아 계신 분들이 한 20%가 안 되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0%의 환자가 재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림파자를 복용하신 분들은 거의 한 5년이 됐는데도 한 반 정도가 재발하지 않고 잘 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림파자라는 약이 브라카 돌연변이를 가진 난소암 환자의 질병 진행 위험을 70% 감소시킨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소암에서도 바이오마커 기반의 표적 항암제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난소암에서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으면 이제 파프 억제제인 림파자나 제줄라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분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안젤리나 졸리라고 예전에는 이제 브라카 돌연변이
설명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브라카 돌연변이 있으신 이제 가족분들한테 예방 수술을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이분 덕분에 설명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이분의 어머니를 보면은 56세의 난소암으로 사망하셨거든요. 네, 이분의 어머니가 지금 시대에 계셨으면 저희가 이런 약제를 사용을 해서 조금 더 생존율을 개선시키고 무병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치료를 정리하면은 이제 이 치료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브라카 검사와 HRD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으면 항암제를 치료하고 림파자를 사용할 수가 있겠고 또 항암제를 치료하고 제줄라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약제는 비슷한 계열의 약제고 약간의 이제 용법과 부작용이 다른 약제가 되겠습니다. 혹은 항암제를 사용하고 아바스틴과 같이 사용하고 그 이후에 림파자하고 아바스틴을 같이 사용하는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급여가 됩니다. 그리고 HRD 양성이면서 브라카 돌연변이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항암제와 아바스틴을 사용하고 이후에 림파자와 아바스틴으로 유지치료할 수 있겠고 혹은 항암제를 사용하고 제줄라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급여가 된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HRD 음성인 경우에 있어서는 항암제와 아바스틴을 사용하고 아바스틴을 이제 유지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거는 병기에 따라서 급여가 될 수도 있고 비급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제를 사용하고 제줄라를 사용하는 비급여 요법이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HRD 음성인 경우에 성적이 지금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들이 계속해서 디자인이 되고 있고 아마도 조만간에 또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1차 치료를 열심히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재발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재발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재발하면은 치료 목표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확률이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뭐 명확하게 이 상태에서 치료 옵션을 많이 제시할 수 있는 의사가 좋은 의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발성 난소암의 항암요법을 살펴보면은 이제 재발 시기에 따라서 항암제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표준 치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항암제 치료, 백금항암제라고 하는 플라티눔 계열의 항암제를 우리는 표준 치료로 1차 치료에 사용을 하는데 마지막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재발할 때까지의 시간이 6개월이 넘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어느 정도 돼서 재발했다라고 보면은 백금 민감성, 백금항암제에 민감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백금항암제를 다시 투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백금항암제 치료부터 재발까지의 기간 6개월 이내다. 조금 빨리 재발했다라고 하면은 백금 제제를 포함하지 않는 단일 약제를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백금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이런 단일 약제를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이런 약제들의 반응률은 대개 한 10% 안쪽입니다. 그래서 10명 치료 받으시면 한 분 정도가 약제에 반응을 하고 그 약제의 지속 기간은 통상 3개월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백금 저항성이 생긴 시점부터 한 1년 정도가 지나면 반 정도의 환자분들은 사망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2015년도, 16년도 자료인데요. 이제 국회 토론회를 했을 때 난소암 환자를 위한 보장성 및 치료 접근성 강화 모색에 대한 이런 이제 설문조사를 했었고요. 실제 환자분들께서 가장 요구하셨던 게 새로운 항암제 치료를 개발하고 치료 방법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 환자분 경우인데요. 이게 좀 복잡한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60세 환자분이셨고 그 유전성 브라카 돌연변이가 2번이 있었던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3월 달부터 치료를 저희한테 받으셨는데 선항암을 치료를 받고 또 수술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셨으나 이제 한 15개월 정도 있다가 재발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코스였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암 치료 끝나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재발하십니다. 그래서 2차 항암제로 6개월이 지나서 재발했기 때문에 2차 항암제로 다시 약제, 백금 항암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6번을 했는데 요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파프 억제제인 올라파립, 림파자가 식약처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급여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었기 때문에 약제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약제를 사용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딱 재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3차 항암제를 다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때 이제 2017년 9월인데요. 당시에 이제 그 대장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대장이 막혀서 스텐트를 넣어서 장을 이렇게 좀 열어줬는데 이걸 하고 항암제 치료를 하고
바로 장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장천공이 돼서 복막염 상태로 오셨었고, 당시에 이제 외과 교수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장루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이제 터진 부분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항암 치료를 이어서 시작을 했는데, 왜 그때 항암 치료를 다시 시작을 하자고 설득을 했냐 하면은 요 당시에 그 림파자 약제가 급여 적용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백금항암제에 반응을 해주면 림파자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수술도 해야 된다고 설명을 했고 항암제 치료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득을 해서 여기까지 왔고, 다행히 이제 항암제 치료를 했는데 반응이 왔습니다. 그래서 유지요법으로 이제 림파자를 2018년도 3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때부터 현재 이제 6년 좀 넘었죠. 6년 반 정도 지난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드님 결혼하는 것도 보시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계십니다. 비록 장루도 갖고 계시고 그러지만 지내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신약의 효과를 본 경우를 하나 설명을 드렸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승인 단계를 거친다. 그래서 임상시험이 이제 그 단계에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시험을 이제 조금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임상시험은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이라는 게 있고, 또 제약사 주도 임상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사 주도 임상시험은 이제 약제를 만드는 회사가 약제를 승인을 받고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약제의 승인을 받을 목적으로 연구의 과정을 제약사가 진행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은 제약사가 커버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약사는 이제 약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호발암, 그리고 또 초기 세팅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재발암이나 드문암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임상 현장에서 실제로 느끼는 미충족 수요를 연구자가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전 과정을 진행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롭습니다. 실제로 진행하면은. 최근에 재발암에서 좀 다행히도 이제 제약사에서 좀 관심을 갖고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이제 대표적인 약제들을 몇 가지 제가 이렇게 기록해 봤는데, 이제 스테로이드 관련한 이제 수용체 억제제 같은 것도 있겠고, 또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항체약물 접합체, 그리고 DNA 복구를 조절하는 약제, 또 HRD를 유도하는 약제, 새로운 면역 치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쭉 체크해 봤더니 여기 이제 제가 웃는 표시한 게 제가 이제 해본 연구 혹은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 이런 것들이 돼서 이렇게 한번 표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로 전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정도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이런 초기 임상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국내 종양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만 하던 연구들을 저희가 이제 받아서 환자분들께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족하지만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체 약물 접합체가 난소암에서 새로운 돌파구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몇 가지를 소개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항체 약물 접합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라고 하는 항체에다가 항암제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거 이제 매직 블렛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유도탄 같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종양이 갖고 있는 표적에 이 약제가 붙어서 거기서 항암제가 이제 터지게끔 만들어 놓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제 엘라히어라고 하는 멀베툭시밥 소라부탄신이라고 하는 약제가 되겠는데요. 이 약제는 이제 미라솔이라고 하는 3상 연구가 있었고 국내에서도 참여를 했었고요.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멀베툭시밥 소라부탄신이라고 하는 항체 약물 접합체가 기존의 항암제 치료보다 무병 진행 생존율도 개선을 시켰고 전체적인 생존율도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약제는 엽산 수용체 발현이 있는 환자에서만 효과가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약제이지만 최근에 이제 이 회사와 계속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제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최초로 아마 이 약제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만간에 저희가 쓸 수 있을 약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이제 항체 약물 접합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NO2가 되겠습니다. 트라투즈맙 디룩스테칸이라고 하는 헐투라는 표적을 타겟으로 하는 약제입니다. 그 임상 연구에 이제 저희가 참여를 또 국내에서도 했었고 많은 환자를 저희 기관에서 등록을 했고 또 일부 환자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경우를 소개해드리면 작년에 학회에서 발표했던 그런 내용인데 점액성 난소 종양 정말 치료하기 어려운데 이 환자분이 이제 뇌전이도 되고
치료하자마자 바로 재발했습니다. 근데 폐로 다발성 전이를 했는데 이게 저희가 찾아보니까 헐투라고 하는 표적이 강량성으로 발현을 하고 있었고, 또 당시에 이 임상 연구가 열려 있어서 임상 연구에 2020년도 5월 달에 참여하셔서 또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종양이 많이 줄어들고 그 치료 효과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넘는 기간 동안 이 병이 진행 안 하고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헐투 강량성인 경우에 있어서 난소암에서 이 약제 반응률 한 63% 정도로 아주 좋은 결과를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데이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상시험에는 제약사주도 임상시험이 대부분이고, 이 임상시험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제 재발암이나 또 많이 치료받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연구들을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약제를 이용해서 연구자주도 임상시험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제약사에서 하는 연구를 연구자가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승인을 받을 확률도 낮고, 또 임상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연구 책임자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비용 문제가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돈 문제 때문에 항상 힘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임상 연구에 뛰어드는 게 2018년도인데요. 2018년도에 연구자주도 임상시험을 처음 시작을 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임상 연구들을 하고 있고, 또 결과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연구들을 또 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또 제약사주도 임상시험에 제안도 하고, 제약사주도 임상시험을 하면서 또 커버가 되지 않는 부분에 저희가 연구자주도 임상시험도 하고, 이렇게 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 했던 임상 연구고요. 저희가 2021년도에 이제 미국 아마케에서 발표했던 내용인데, 복잡한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좀 소개드리면, 당시에 이제 그 재발성 난소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유전체 분석을 하고, 그 유전체 분석의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약제를 제공한다라는 우선형 임상시험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기만 해도 좀 복잡한데요. 이 연구를 약제만 받아서 진행을 시작을 했고, 하는 동안에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제 결과 관련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그게 이제 이 표는 이제 거미줄 곡선이라고 하는데, 치료받는 동안에 종양이 얼마나 줄어들고 그게 지속되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상 연구에 참여해서 이제 치료를 받았던 환자분 중에 대부분은 치료 효과가 없었고, 일부의 환자는 종양이 쫙 줄어들어서 계속 지속되는, 여기도 보시면 이제 일부의 환자는 종양이 줄어들어서 계속 지속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봤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초창기에 했던 환자분 한 분이, 제 환자분 중에서 한 분이 이 치료 효과가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고 또 현재까지 잘 지내시는 걸 보면서, 당시에 뭐 이제 이 임상 연구하면서 괴로웠지만 또 환자분 치료가 잘 되고, 그래서 너무 보람이 있었던 그런 또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재발성 난소암에서 브라카 돌연변이가 없으면 이제 림파제나 제줄라 효과가 좀 떨어지는데, 이제 병용요법을 통해서 좀 효과를 올리고자 하는 그런 이제 연구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좋은 저널에 보고도 하고, 이제 치료 성적을 보면은 이제 재발이 잘 안 하고 치료 효과가 잘 유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삼지요법이 지금은 현재 1차 치료에서 임상 연구 결과를 했고, 그런 결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난소 투명세포암은 뭐 난소에 발생하는 암인데요. 그냥 위치만 똑같고 고등급 장액성 암과는 병태 생리학적인 특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항암제 치료에 반응이 너무 없고, 또 진행성이나 재발성인 경우에는 치료가 아주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이 이제 투명세포암에서 면역항암제 치료 효과가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투명세포암에 대한 저희가 대규모 연구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됐고, 도스탈리맙이라고 하는 면역항암제와 항혈관 형성 억제제인 베바시즈맙을 병용하는 이제 무작위 이상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제 제약회사랑 저희가 이제 협력하는 연구가 되겠고,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 유럽이 참여하는 그런 연구고, 이 투명세포암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부인암 전문의들이 이제 치료하는 게 치료 생존율 향상이 있는가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인종양 전문의사가 치료하는 것이 이제 미국 데이터를 봐도 다른 분과의 의사가 치료하는 것보다 효과가 좀 좋다고 합니다. 특히 난소암에서.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유방암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유방암 이제 수술을 하고 방사선 중의학과 의사가 이제 방사선 치료하고,
또 내과 의사가 이제 약물 치료하고 이런 게 이제 대세거든요. 근데 이제 부인암 관련한 부분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또 부인과 의사한테 수술받고 항암 치료받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이제 다빈도 질병하고 드문 질병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다빈도 질병은 많이 보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특히 드문 질병 같은 경우는 이 질병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전반적인 진단부터 사망에 이르는 코스를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어떤 시점에서 어떤 치료가 잘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전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이 의사가 이제 분명히 이 병에 대한 치료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못다한 얘기들은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런 이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조금 더 정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작년에 난소암 관련해서 방송에서 너무 고맙게도 다뤄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식도 혹시 필요하시면 한번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임상시험의 득과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암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10,000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공인되는 건 한 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임상시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주장은 했지만 임상시험을 해보니까 효과가 없어서 승인이 안 되고요. 어떤 약제는 효과가 너무 좋은데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승인할 수 없는 약들도 있습니다. 임상시험의 단계를 보시면 임상시험에 이제 1상연구, 2상연구, 3상연구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각각 단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1상연구는 이 약제가 안전한지를 평가하는 것이고요. 이상연구는 약제는 비교적 안전한데 효과가 괜찮냐 이거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상연구는 승인을 목적으로 해서 기존 표준 치료와의 비교를 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환자분들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3상연구가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시점에 따라서 가장 유리한 것이 꼭 3상연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 어떤 이득이 있느냐? 신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요. 제약사주도 임상시험인 경우에는 검사 비용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3상연구 같은 경우는 표준 치료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표준 치료를 하게 되면은 뭐 득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연구간호사를 통해서 면밀한 관리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언제나 중요한 건데요. 꿈을 이어간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손실이 있을까? 첫 번째는 이 약제라는 게 검증되지 않은 신약을 테스트하는 임상연구이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연구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정말 많은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효과가 없을 때는 귀한 시간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시험에 참여에 따르는 득실을 의료진과 잘 상의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꼭 기억해 달라는 거는요. 이제 표준 치료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에 의한 치료. 이 부인암이 이렇게 아주 흔한 질병은 아니기 때문에 이 질병의 코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가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소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카 검사, HRD 검사가 1차 치료할 때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되고 또 표적 항암제가 몇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표적 항암제 적응증이 되는지 의료진하고 상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치료가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참여 가능한 임상시험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 부인암 치료가 난소암 치료가 뭐 쉽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저희가 가야 될 길은 멀지만 분명한 것은 뭐 10년, 15년 전에 비하면 또 치료 성적이 많이 향상이 됐고요. 또 앞으로 많은 약제들이 또 개발되고 있고 또 치료법도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또 가까운 미래에 또 좋은 이제 치료법들이 국내에도 도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려운 치료를 받으시는 뭐 환자분들, 가족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하는 연구들을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한테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 5, 6년 전에는 치료할 때 저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게 나만 열심히 하면은 다 이렇게 따라오겠지 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다 치료 과정은 모든 의료진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환자분들과 잘 이렇게 마음이 합쳐졌을 때 최선의 결과가 나옵니다. 저희 이제 임상 연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고 임상시험은 또 여러 이제 단체들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기관의 교수님들 또 국제 협력해 주시는 연구자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2022년도인 것 같은데요. 아마 부인암 항암 강좌 때문에
저희 기관에 여러 선생님들이 나가서 이렇게 공부하고 사진 찍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저희 뭐 보고 싶은 전공의 전임의 선생님들도 있고 또 우리 이제 항암을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 이충훈 간호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지금 뭐 의료 환경이 너무 좋지가 않고 또 어려운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로 또 환자분들께서 불편하시고 어려우시겠지만 또 그리고 여러 가지로 또 의료진이 하는 것들이 모자란 부분도 있겠지만 또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격려해 주시면 저희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